네, 정치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는데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파트너인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약간 늦지만 1, 2분 정도 늦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촌철님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홍익표 전 의원님 오시는 대로 합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되는 일단 TV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네. 관전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제 그 3차 토론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아침 뭐 사설 뭐 논평 칼럼 이런 데도 다 나왔던데 역대 최악의 저질 토론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진보 보수 언론 가리냐고 평가가 똑같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상적인 정치의 선택은 최선을 찾는 것인데 네. 현실에서는 왕왕 최악보다는 차악이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현실의 정치 선택은 차악 찾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제는 뭐 거의 시궁창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궁창 토론. 네. 그래요. 뭐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입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 큰 방향에서 뭔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큰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을 본인 입으로 옮기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런 뭐 입에 담기 뭐 한 욕설을 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본인 입으로 리얼하게 그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네. 그런 자신의 모습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네. 좀 중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지금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숨 좀 고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TV 토론 평가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성 질문 예. 그 좀 평가를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 홍 의원님도 좀 한마디 평가를 해주신다면. 정말 그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방송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금도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예컨대 뭐 대변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쪽에서 공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굳이 그 전 국민이 시청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비전에 훨씬 관심이 있는 TV 토론에서 그 얘기를 굳이 했었어야 될까 네. 하는 거죠. 그럼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제발로 자기 악수를 도왔다고 혹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분은? 아까 저는 뭐 그런 평가에 동의하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율도 1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괜찮게 왔는데 어차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3자 구도에서.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가 차기 리더십에 어떤 지도자냐, 어떤 정치인이냐를 보여주는 게 인상을 남기는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네. 특히 그 본인의 그 슬로건 자체가 미래를 여는 지도자, 이게 후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그 미래를 여는 것에 대한 어떠한 화두나 그 뭔가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고민거리, 논란거리, 논쟁해 볼 만한 것들을 던지는 이번 대선 그 경쟁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발언으로 여성 관련 발언으로 다 묻혀버린 거죠. 이준석 후보 저 길거리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을 보면 압도적 새로움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압도적 시궁창이 돼 버린 거예요. 어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역대 어떤 TV 토론을 웬만하면 좀 다 봤는데 이번 TV 토론처럼 정책 토론이 없었던 토론을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랬다고 왜 생각을 하세요? 이게 후보자들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요번에 좀 보면서요 다 그 50% 100% 간발의 차이만 있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후보 간에 예.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흠결도 많이 있고 때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신의 약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느 후보도 1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 점에서는 새 후보가 똑같았습니다. 네, 똑같았습니다. 기본 모도가 네거티브였다. 네. 예. 뭐 이제 뭐 기본적인 평가는 뭐 신조 우리 박사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의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토론 방식 그 TV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에. 예, 선관위 주도 이 TV 토론 방식이 저런 식의 거칠해. 그러니까 내용 없는 토론 또는 네거티브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기계적 중립이나 시간도 엄격하게 해놔가지고 묻고 답변하고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때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에 대한 그 선관위 주도의 TV 토론 방식이 좀 문제고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TV 토론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관위 주도 3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로운 형식, 미국처럼 백지 한두 장만 들고 들어가서 후보들이 자기의 실력을 그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그리고 진행자는 최소 개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후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정책도 토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들께서 이게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보면요. 우리 후보자 유권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합니까? 그러면 정책, 인물,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면접해서 우리가 그 깊이 이제 그 실제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당 보고 찍고 인물 보고 찍고 그러니까 정책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선거가 많아요. 물론 그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도 있지만 유권자들께서도 정말 정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내가 뭐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난 무조건 파란색이 아니라 진짜 정책이 좋고 괜찮은 후보라면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유연성,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답게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정책을 하면 속칭 안 팔린다. 네. 뭐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이전 대선 보면 그래서 대선 때마다 그래서 한 이슈가 됐던 정책 이슈는 있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뭐 탈원전이 어떤 이슈가 됐다든지 2002년 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 어떤 이슈가 됐다 이런 게 이번 선거는 아예 이런 것도 정책 이슈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뭐 에너지 문제 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슈가 될 뻔했는데 네. 뭐 R이 100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닌지 그 AI 혁명 시대에 R이 100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어떤지 또 뭐 탈원전이라든가 좀 될래고 하는데 이 보니까 이 본질로 못 돌아가고 겉에서만 빙빙 돌다가 좀 약간 뭐 말장난 비슷한 뭐 서로 충돌로 본질에 접근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뭐 이런 게 반복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가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또 한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탄핵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라면 좀 더 미래지향적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투표 성향이 높아졌을 텐데 지금 선거의 특징은 과거 뭐 일반적인 총선 비슷하게 심판적 선거 분위기가 좀 강하게 잡혀 있거든요. 즉 탄핵된 정부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우리 당 역시 뭐 탄핵 종식 뭐 탄핵 세력 정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센 슬로건이 나고 미래 의제는 상대적으로 거기 묻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심판적 구도에 잡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먹히기보다는 이 1등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뭔가 그 분위기를 반전하려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그 상황적 요인도 좀 그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들게요. 어제가 이제 정치 부문 토론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12.3 계엄 내란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논쟁이 벌어질 이유도 없이 너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요.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별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게 언제? 뭐냐면 예. 5월 10일 밤 11시였어요. 이른바 그 쌍권 지도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새벽 날치기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후보 교체 쿠데타가 있었죠. 그거를 당원들이 막아줬어요. 기적적으로 막아줬습니다. 김문수 본인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부활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김문수에게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예. 당원 투표를 통해서 부활한 김문수. 나는 정치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어제까지의 김문수는 죽었다. 오히려 그때 털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털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준 당원들의 뜻에만 따르겠다. 하고 뭐 계엄 탄핵 윤건유와의 관계 친윤과의 관계 이런 걸 거기서 다 털어내 버렸어야 돼요. 그게 김문수에게 별의 순간이었는데 네. 그 정도의 정치적 상상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권영세 하나 사퇴시키고 권성동은 유임시키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저는 그 보수의 명예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원들이 그 김문수를 살려준 손이 뻘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내란 비상계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자 그러면은 그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내란 세력이냐 뭐 민주당이 입법 독재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이미 그 전에 대변인단이나 뭐 이런 데서 논란인 거고요.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내란 이런 그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거냐. 당신의 생각은 뭐냐.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 어떤 토론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 아니면 나의 정책에 대해서 당신의 평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도리어 막 퀴즈 비슷하게 과거에 뭐 저는 윤석열 후보 당시에도 아리백을 아냐 모르냐 이거 갖고 너무 논란이 된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뭐 지나치게 그 뭐 일반 상식을 모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모를 수 있죠. 다 알 수도 없잖아요.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온 TV 토론에 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주로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퀴즈 방식으로. 어제도 뭐 HMM 알아요 몰라요 뭐 이런 식의. 전신이 뭔지 알아요. 전신이 뭐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HMM 전신을 아냐 모르냐가 무슨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겠어요. 그 예를 들면 부산이 항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는데 뭐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리고 예를 들면 질문이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HMM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을 그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이전하라 말라 하는 게 이게 그 시장 경제 질서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그럴듯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HMM 전신이 뭡니까? 그때 다른 얘기하니까 왜 내 답에 질문 안 하냐? 이런 식의 그 퀴즈형 질문은 제가 보기엔 그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 내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TV 토론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켜봤으니까 다 평가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신조호 의원님은 지금 막판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이제 단이라도 뭐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어제 토론에서 나온 몇몇 자극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은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두 자릿수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3위 후보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가 될지 아닐지. 10을 넘을지 안 넘을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 두 개의 두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보충 질문을 드리면 1위와 2위의 후보 간의 어떤 그 격차가 10%를 넘지 않으면 그러면 그 2위 후보는 정책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한 자릿수 격차로 2위 후보가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잘 우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젖잘싸한 거 아니냐. 우기는 차원에서? 네, 좀 우기는 거에 능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젖잘싸 이렇게 최악의 조건 그러니까 했는데 다시 대표로 모시자 이렇게 갈 수 있다.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우기는 게 가능해져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 그 대선 결과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수치는 첫 번째는 전체 투표율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저희한테 조금 유리할 거고
투표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에서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2007년 이명박 그렇죠. 후보와 정동영 후보 유사한 거죠. 그때 사실은 나중에 결계 결과 보면 이명박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정동영 후보 즉 우리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표차가 240만 표였나요? 그 표차가 표차보다도 지지율이 한 20% 넘게 났어요. 지지율이 이명박 후보가 48%, 저 정동영 후보가 한 26%, 22% 그리고 표 정도. 차이는 500만 표 이상이 좀 500만 났는데 표. 240만 표가 540만 표. 500만 표 이상 그런데 났죠. 그 투표율이 역대 최저 63%. 68인가 그러지 않았네? 하긴 60%대 60% 역대 최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난 결과다 또는 뭐 내가 보수지만 못 찍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포기한 경우가 있으면 전체로 투표율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좀 더 우리 쪽이 유리할 것 아닌가. 그리고 투표율이 바짝 높아진다면 지난번 총선 막판에 나온 것처럼 보수 결집. 그래도 뭔가 뭐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그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 첫 번째 의미인 거 주목해야 될 수치고요. 두 번째는 TK하고 서울이에요. 우선 서울이 어떤 결과 나올 건가? 이제 서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해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 많이 이기는 게 대체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조사해 보면 자체 조사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나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결과가 어떨지가 귀추가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그렇다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다른 몇 개 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일부 서울이 이긴 게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체 여론조사는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등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 과연 이제 서울이 얼만큼 저희는 뭐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경기도보다는 적지만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차이가 얼만큼 나올 건가 하는 결과가 되고 TK는 주목되는 게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우려가 돼요. 그래요? 예, 대략 한 50% 안팎이거든요. 음. 보통 국민의힘 후보라면 아무리 못해도 60% 중반대를 얻는 게 일반적인 건데 너무 안 나와서 이게 막판에 어떤 생각을 움직일 건지 이게 좀 주목되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난 것도 혹시 그 기류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게 저희 영남권 특히 TK 지역의 표가 지금 결집이 안 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김문수 후보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당의 요새 선거 전략을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인간은 또 나가서 시비 건다 뭐 이런 소리 듣는데 근데 뭐 현실이니까 선거 막판에 자기 지지층 핵심 지지층 결집시키는 전략이라는 게 참 저는 역대 이렇게 큰 선거 코앞에 두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MB는 도움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토일 3일 동안 실시됐던 그 책임당원 70몇만 명 투표 의향 묻고 하는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이런 게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선거 막판에는 중도 무당층 뭐 이거를 어떻게 한 표라도 더 건질 것인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행보도 MB 대통령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보수에 결집하라. 그러면 그건 대선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무슨 관심법을 쓸 능력은 없고요. 네. 근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렵사리 그래도 엊그저께 도봉구에서 합동 유세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손들어주고 했는데 그럼 그걸 잘 받아서 그 기운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날 또 밤에 윤상현 의원을 또 선대위원장 임명하고. 근데 그러니까 철회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철회됐다는 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됐다고는 하는데 네, 뭐 저희도 모르겠어요. 확인해봤는데 얘기가 엇갈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선거는 한 6개월 전, 최소 6개월 전, 아니면 뭐 잘하면 1년 전까지만 자기 지지층 결집.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선거의 당내 경선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지지층 결집이 우선인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외연 확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네. 국민의힘이 실패한 게 이번에 그 탄핵 정국에서 열어진 보궐선거라는 면도 있었지만 최소한 경선 과정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네. 지지층 결집이 끝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새벽녘에 뭐 아웃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하면서 지지층의 어떤 결집, 그다음에 투표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보수 지지층을 전통 지지층을 결집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선거는 되게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답답할 텐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이런 짐들은 후보의 짐을 덜어주고 지도부가 대신 부담을 떠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소위 그 극우 세력하고 갈라서는 문제, 갈라서야 지금 외연 확장이 된다고 할 때는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악역을 지도부가 정리해주고 후보는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대해서 자신들의 뭔가 개혁 황골탈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호가호위했던 친유 세력의 몇몇 핵심들이 백의종군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이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신재호 의원님 모신 김에 제가 한번 대놓고 여쭤보겠는데 대선 후에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권 투쟁 국면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건 시계 제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자녀 임기를 받아서 그 6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원래 비대위는 발족하면 6개월이 임기 아닙니까? 주차장이. 네. 그런데 그 6개월이 일단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한 2, 3개월 정도 연장은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면 2, 3개월 후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셈법과 자신의 정치적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그 변칙 그 뭐가 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질서라면 그냥 뭐 한 2달 정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 김용태 비대위 그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8월 뭐 8월 경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대표 뽑고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 되는데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주판을 많이 굴릴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바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원내대표 자리가 중요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은 이제 각자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 네. 김문수 후보도 권성동이 얼마나 믿겠어요. 네, 속마음은 속마음 얼마나 믿겠습니까? 한 대 좀 때리고 그렇죠. 싶겠죠. 맞아요. 알량한 뭐 후보 자리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지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나 김문수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대선은 코앞에 두고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 새로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 또 당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런 거는 적전 분열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안 좋다. 네. 본인을 위해서 꾹 참고 가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기회가요. 권성동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때 말고 또 주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면 패배한 후보가 원내대표 그만두셔? 이게 영이 맥혀요? 그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죠. 어차피 임기가 끝날 때가 됐어요. 뭐냐면 원내대표 선거는 되게 5월 달에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 때문에 선거를 안 하는 거고 민주당도 지금 6월에 할 거예요. 대선 네. 끝나면. 예. 국민의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 문희상 의장님 잠깐 비대위 때 모셨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저녁 같이 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당 지도부는 당 대표나 지도부는 선거 지면
누가 있으라고 해도 못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옛날 열린우리당 당 의장 그때 그 당대표 의장이라고 당의장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실 때 보궐선거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40대인가 뭐 이렇게 완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잡혔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권성동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다 소위 당권파들이 이런저런 머리를 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가 그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가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나 당원들이 한다고 저 대선 지고 나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럼요. 그거 버티면 저 그거 아무리 자기가 버티려고 해도 네. 3, 4일 못 버틸 거고요. 깔끔하게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책임지고 그냥 물러나는 게 욕 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뭐 지금 뭐 전혀 뭐 논의된 바도 없고. 예. 예. 그때 상황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 당이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저희 당 역사에 있어서 그 한편의 흑역사이면서도 한편의 이 당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흑역사였는데 쿠데타가 보수의 명예혁명으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당원의 힘 정당은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최소한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식적인 결정은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3등 후보가 10%를 돌파할 거냐 말 거냐도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 얘기잖아요. 근데 자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10%를 돌파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분열상이 연출이 될 거고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당세를 확장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같은 전망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전망한 적 없는데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하와이에 망명 골프 치러 가신 그 홍준표 시장이 돌아와서 이준석과 손을 잡고 보수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수구 뭐 극우당으로 몰고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자칭 정치구단이 전망을 하시는데 네. 그건 뭐 본인의 희망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뭐 대선 초기만 해도 전망을 좀 했었어요. 네. 했는데 좀 갈수록 좀 실망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토론이 아주 그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미래 지도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도리어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조차 깎아먹은 캠페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통합하려면 국민의힘과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그 지지층 당원들한테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이 당을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미래 어떤 나하고 같이 가면 국민의힘이 다시 그 승리하고 그 내년 지방선거 또 2, 3년 후에 있을 총선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도리어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지 못한 것 아니냐 거꾸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0% 돌파도 못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10%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그 보수의 재편을 한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끌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를 얼만큼 낮춰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도리어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비호감도가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비슷한 진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그 보수 지지자들의 그 호감도가 네. 어찌 보면 그거를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혹이었는데 그걸 좀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선거 그러니까 지원 유세는 당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 어필이 됐다고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계속해서 억가하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뭐 지원 유세 안 한다고 억가를 하더니 또 이제 시작하니까 왜 김문수 이름 들어간 거 그런데 제가 역대요. 이렇게 아깝게 2등으로 진 그 경선 낙선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요. 그게 한 3 케이스 정도 선행 케이스가 있습니다. 97년에
이회창 후보에게 아까 깨진 이인재 후보는 어떻게 했는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 만들고 출마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인재 방지법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후보가 막판에 이명박 후보 지원 유세는 했는데 독재 유세였고 그리고 무슨 이명박 이름 적히고 안 적히고가 아니라 그냥 사복 입고 했어요. 예. 아 그랬나요 그때? 예. 그리고 2022년 윤석열한테 아까 깨진 홍준표 동대구역에서 사복 입고 딱 한 번 윤석열 손 들어준 거 말고는 마지막 합동 유세 한 번 같이 하자 했더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된다 안 나왔어요. 예. 아 그랬어요? 가장 이제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깝게 떨어진 2등 후보가 이렇게 해준 저희 당 역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굳이 뭐 결과가 아직 뭐 마치 이제 국민의힘이 진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새로운 재발견을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듣는 건 안철수의 재발견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은 뭐랄까 이제 단일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뭐 시큰둥 뭐 이렇게 하면서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외국 나가버리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일관되게 뭐 좀 불합리한 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약간 저 선당우사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찾아다니면서 단일화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조금 정치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경선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후보가 뭐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서 신지호 의원님께 딱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홍준표 전 시장 있잖아요. 네. 정계 은퇴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정계 은퇴한 분이 하루가 멀다고 정치적 발언 쏟아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생 산막을 정치 평론가로 살려는 게 아니라면 예. 그럼 허언이 됐죠 이미 정계 은퇴. 그러니까 그 국힘 은퇴라고 또 말도 바꿨어요. 아 본인이? 예. 오. 국힘 은퇴. 그럼 진짜 혹시 개혁신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대구 엑시트 서울 복귀 같아요. 혹시 서울시장에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신지호 의원님 고맙고요. 홍익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